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기도 해요. 제 인생은 결혼 전까지 큰 사건이나 사고 하나 없이 잘 흘러갔습니다. 한 번의 이혼과 재혼하는 과정까지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 들어보시면 크게 놀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산층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학창시절도 무탈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까지 한 방에 합격했답니다. 남들은 대학 나와서도 스펙이다 뭐다 공부를 연장했는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며 안정된 미래를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1년 선배인 남자와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일처리도 뛰어나고 모든 후배들의 롤모델일 정도로 열정적인 능력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이는 제가 대리가 됐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사내 연애라 남들의 눈을 피하며 비밀 연애를 했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저희 둘의 사이를 눈치채고 있었고 몰래 귓속말로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연애를 하고 난 뒤 웬만큼 돈을 모았을 때 결혼하기로 했어요. 동료들의 축하는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도 그동안 저희가 결혼하기만을 기다려왔다며 환영과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식구가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는데 저를 친딸처럼 아주 잘 대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데다가 집안 형편도 훨씬 좋은 곳의 딸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고 제가 성격이 시원하고 착하다면서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오랫동안 며느리로 들어오길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축복받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그이의 월급을 합하면 꽤 많은 돈이어서 애를 키우기엔 부족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이세를 갖자고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내후년쯤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아기를 낳자고 했어요. 1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회사 말고도 다른 일을 계획한다며 늦은 시간까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 하고 있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당신 매일 밤마다 어딜 가는 거야? 혹시 딴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렸어? 뭐? 딴 살림? 여보,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울 인간으로 보여? 그건 아닌데 매일 밤마다 뭐하러 다니는지 궁금하니까 이러지. 내가 물어보면 몰라도 된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쏟는 중이다라고 두루뭉실 대충 대답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잖아. 여보, 사실은 나 사업 계획하고 있어. 이건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다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 내 능력이면 더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업 하나 준비 중이야. 그이의 말에 저는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은 무슨? 나랑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 잊었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정년까지 버티기로 한 거 말이야. 남들은 못 들어와서 안달인 회사인데 당신은 때려치우고 사업하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여보, 내가 하려는 사업은 지금 우리가 버는 돈의 10배는 좋게 넘게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 한번 믿어봐. 당신 왜 이래? 꼭 딴 사람이랑 대화 나누는 것 같다고. 성실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던 당신이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다 나랑 당신이 더 큰 물에서 살기 위해 이러는 거야. 여보, 이 남편 한번 믿어봐. 나 진짜 잘해낼 자신 있다고. 허튼 소리 하지 마. 당신 회사 그만두는 순간 나랑 이혼할 줄 알아. 저는 그렇게 남편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뒀습니다.
그이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행여나 혹시나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을 벌리면 그땐 정말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음을 접었는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제깍 집에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죠. 그리고 계획했던 아이가 생기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답니다. 10달 뒤에 새 식구로 늘어날 생각에 들떠 있었네요. 남편은 제가 경고했던 대로 사업을 포기했는지 퇴근하면 항상 집으로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손안에서 핸드폰을 거의 놓지 않았어요. 당신 스마트폰 중독이야? 도대체 뭘 하길래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게임하느라 그런 거라고. 됐고, 가져와봐. 뭐 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 좀 해야겠으니까. 안 돼. 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 이 남자가 계속 수상하게 구네? 당신 바람 피워? 그래서 지금 여자랑 문자 받고 노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꺼.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의심돼 핸드폰을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여자랑 노닥거리진 않았지만 다른 걸 하고 있는 걸 저에게 들켰어요. 이거 뭐야? 토토? 스포츠 토토 맞지? 이거 불법이잖아. 여보, 이거 회사 다니는 남자들은 거의 다 재미로 하는 거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재미? 당신은 재미로 불법 도박해?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다 이런 걸 한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지금 변명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이 짓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저는 그런 짓을 한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아 핸드폰 액정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말하더군요. 안 돼! 배팅하기 전이란 말이야! 이걸 어쩌면 좋아. 당신 핸드폰 줘봐. 로그인해서 다시 배팅해야 한다고. 이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러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이따위 도박질 할 거면 나랑 이혼하고 해. 제가 아주 강하게 나갔더니 남편은 고개를 떨구더니 용서를 빌더군요. 다시는 불법 토토를 하지 않겠다며 약속했답니다. 이후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고 매일 저에게 검사를 받았어요. 또 통장까지 제가 관리를 하게 돼서 허투루 돈을 쓰는 일이 없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사고 칠 일이 더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건전한 취미를 찾았다며 바둑 모임에 자주 나갔어요. 거기선 1,000원짜리 내기 바둑만 둔다고 해서 말리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만삭이 됐을 때쯤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이가 야근할 리도 없는데 어디 갔나 싶어 전화를 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친한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더니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아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통신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 동해 바다에서 끊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며 강원도 경찰서에 동조 의뢰를 해서 바로 사건 접수를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 함께 동해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경찰들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는데 남편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누가 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크게 놀라며 도대체 왜 남편이 이 같은 짓을 벌였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저는 일단 남편이 무사히 구조되길 바래서 잠수팀이 물에 들어가는 걸 보며 그 일을 빨리 찾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반나절을 바다 안에서 수색 작업을 한 잠수팀은 이미 남편이 물에 떠내려간 것 같다며 찾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더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바다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을 거라고 말이죠. 수색팀은 계속 수색을 하겠다고 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지 오래라면서 그이가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설명해줬죠. 저와 시어머니는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간 지 이미 오래됐고
모래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했지만 남편은커녕 남편의 작은 소지품 하나 건지지 못하고 수색 작업이 끝나고 말았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무언가를 남겼는지 집안 곳곳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유서 같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하나 없는 그이가 왜 세상을 등지게 됐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형사 4명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 남편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다면서 말문을 열더라고요. 박재림 씨, 이건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로 보이는 걸 찾았습니다. 네? 그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건가요? 아니 큰 죄라고 하기엔 뭐하고요. 이건영 씨가 불법 도박을 한 증거가 나왔어요. 이번에 도박한 사람들을 대거 체포했는데 거기서 이건영 씨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주 도박장을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조사를 해봤더니 도박장 안에서 돈을 크게 빌렸나 봐요. 5억 가까이 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불법 토토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도박판에 가서 돈을 걸고 노름을 했다고 하니 속이 뒤집혔답니다. 그이의 통장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설명해봤지만 비상금과 시어머니한테 빌려서 도박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줬냐고 물었더니 사업 계획이 있다면서 목돈을 넘겨줬답니다. 그이는 저 모르게 도박질을 하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형사 하나가 도박장을 급습하고 찾아낸 그이의 차용증까지 보여주며 남편의 도박 증거를 내미니 반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용증에 사인은 분명한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제 남편이 그럼 도박에 빠져서 돈을 빌렸는데 모두 잃고 나니까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박빚이라는 게 원래 좀 무섭잖아요.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무섭고 괴로운 마음이 커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토토를 조금 하긴 했지만 하우스에 가서 도박을 하다니 제가 알던 남편은 그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형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설마 제가 그 5억을 갚으라고 찾아오신 건가요? 그럴 리가요.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상관없고 당사자가 아닌 박채림 씨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군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유를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망신고하시란 말씀 드리려고 온 겁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도박꾼이라는 말을 들으니 보고 싶던 마음이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제 마음은 불편하면서도 사건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짓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얼마 뒤 저 혼자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워킹맘이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는 친정엄마가 딸아이를 돌봐주고 저는 퇴근 후에야 딸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제가 가장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몸과 마음이 적응돼서 기분 좋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부터 저희 집 앞에 시커먼 남자들이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걸 아시죠? 제가 창밖을 내다보거나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면 늘 시커먼 남자들이 감시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충 감을 잡아보니 도박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커먼 남자들은 빚을 받으러 온 게 확실해 보였고요. 그래서 그놈들 중 하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봐요. 제 남편 이건영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빚 받으러 온 거냐 말입니다.
그 인간 바다에 빠져서 저 세상 갔어요.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난 당신들한테 빚진 거 없으니까 어슬렁거리지 말고 꺼지세요. 못 믿겠으면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랬더니 시커먼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돈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부하들이 말하길 이건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서요. 여기저기서 목격됐다는 말이 들어와서 찾아온 겁니다. 혹시나 집에 찾아오는 게 아닐까 해서 한번 둘러본 겁니다. 이런 미친. 야, 당장 꺼져. 내 남편 벌써 사망 신고가 됐다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고인을 봤다는 게 말이 돼?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CCTV를 내 두 눈으로 봤단 말이야. 니들이 나와 내 딸 감시하는 거 역겨워서 못 봐주겠어.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참으세요. 사모님, 저희는 협박하거나 위협 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건영이 나타날까 하고 둘러보고 있던 것뿐입니다. 조용히 갈 테니 진정하세요. 제가 난리를 치고 나서야 시커먼 남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 인간들이 찾아와 저희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해서 스마트워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놈들이 나타나면 스마트워치를 눌러 근방에 있던 경찰차가 등장해 놈들을 철수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반격에 나섰더니 시커먼 남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예상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통장에 이름 모를 사람이 10억을 입금했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입금된 걸 보니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이 돈을 쓰는 건 당연히 안 될 일이라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어요. 그런데 돈을 입금한 사람은 스위스 계좌로 입금해서 어떤 사람인지 추적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법적인 돈 같으니 일단 제 통장을 거래 정지시키고 다른 계좌를 쓰라고 했답니다. 경찰 조사는 이뤄졌지만 누가, 왜 저에게 그 큰 돈을 입금하는지는 알 수 없었네요. 그래서 그 통장은 잊어버리기로 했고 딸과의 인생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5년 동안 육아와 회사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남편은 잊혀졌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자기 아빠는 왜 없냐는 질문을 하곤 했는데 도박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전해서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거짓말했답니다. 순수했던 딸아이는 자기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며 아빠를 만나러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난감했답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사실을 말해주고 아빠라는 존재를 아예 잊어버리게 해줄 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외근 나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곳을 돌게 됐어요. 그곳엔 자리를 펴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저는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노숙하는 사람의 얼굴을 스치듯 보며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노숙자 중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님 맞죠? 어머님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어머나, 새 애기구나. 이게 얼마만이니? 그동안 잘 지냈니? 거의 5년 만이죠? 제 연락 받아주시지 않아서 연락 끊긴 거잖아요. 어머님 집에 찾아갔는데 이사 갔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사시는지 걱정이었다고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왜 노숙자로 지내고 있으시냐고요? 아유, 네가 날 보고 놀랐겠구나. 이거 참 부끄럽네. 부끄러우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머님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아가 우리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내가 어제 저녁부터 굶었더니 이 팩가죽이 등가죽이랑 달라붙겠구나. 네? 네, 알겠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어머님. 저는 기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근처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장국을 2그릇이나 비우고 끄억하고 트림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 무료급식은 입에 맞지 않아서 굶었더니 배가 고파서 쓰러지는 줄 알았다. 어머님, 무료급식이고 뭐고 왜 여기서 노숙하고 있냐고요? 어머님 저랑 안 본 사이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거 다 쇼다. 너한테까지 거짓말하고 싶지 않으니 솔직히 말하마. 세아가, 난 지금 노숙자로 위장하고 있는 거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중이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한다뇨? 알아듣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냅킨 한 장을 꺼내더니 식당 주인에게 볼펜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곤 냅킨에 글자를 적더군요. 세아가,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다. 가보거라. 이게 뭐예요? 이거 주소 아니에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글쎄, 거기 쓰여있는 주소로 가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을 테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보라고. 너한테 10억이 입금된 거랑 연관이 있으니 거기에 가보면 다 알게 될 거야. 10억이요?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너 그 돈 안 쓰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고, 이 순진한 거사. 돈이 공짜로 생겼으면 즐길 생각을 해야지 왜 미련하게 신고해서 계좌 정지를 당해? 여하튼 거기 가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가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머님 혹시 도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 10억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 거기 냅킨에 적힌 주소에 있는 사람이 보내준 거다. 내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알게 되는 게 좋을 거야. 널 많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 꼭 만나봐라.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몰래 은밀하게 찾아가라.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정말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냅킨 위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 뒤를 쫓을 줄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제 뒤를 따라붙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10억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택시를 내렸더니 고시원이 하나 보였어요. 인적이 드문 데다 주변이 노후돼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실마리가 있다는 건지 도착해서도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주소에 적힌 고시원에 도착해 총무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호수에 사는 사람을 불러주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윽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바닷속에 몸을 던진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진짜 당신 맞는 거야? 도플갱어 그런 거 아니지? 진짜 살아있는 내 남편 맞는 거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체림아,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일단 조용한 데로 가서 말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당신이 살아있고 여기서 지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따라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이는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저를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 앞에 있는 남자가 남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폐가에 가까워 보이는 주택 앞에 쪼그려 앉은 남편이 저더러 옆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여보, 앉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여긴 안심해도 돼. 그 재개발 지역이라 다 빈집이야. 빈집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 진짜 내 남편 맞아? 모자 벗어봐. 확실히 좀 보게 말이야. 그이가 모자를 벗자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차올라서 뺨 한 대를 갈겼어요. 이 나쁜 자식. 날 속이고 멀쩡하게 살아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랑 내 딸에게 무슨 짓 벌인 거냐고, 이 사기꾼 자식아!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의 양뺨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아휴, 당신 손 맵네. 많이 화났지? 실컷 때려. 난 맞아도 싼 놈이니까. 실컷 때리라고. 이 인간아,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왜 바다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민 거냐고? 내가 해명할 게 많은 것 같다. 그럼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사실은 당신 몰래 내가 도박을 좀 했어. 그런데 꾼들한테 제대로 말려서 큰 돈을 날려먹었지. 그때는 내가 돈도 갚고 싶지 않았고 당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 일을 꾸민 거야. 내가 세상에 없는 놈이 되면 빚은 저절로 사라지니까 말이야. 그 이후에 나는 노숙자 신분을 사서 생활했어. 그리고 날 엿먹인 놈들한테 복수하려고 똑같이 사기꾼이 되기로 했지. 뭐? 당신 하는 말이 꼭 범죄 영화에나 나오는 말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원에 처박혀 거지꼴로 사는 거야? 이거 다 위장이야, 여보. 지금 내가 불법 토토를 운영하는 사장이야. 그 토사장이라고 들어봤지? 그 내가 인터넷으로 수십 개 토토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식구가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불법적인 일에는 항상 똥파리가 꼬이기 마련이야. 내가 5억 빌린 도박장 조폭들이 나한테 사이트를 빚 대신 넘기라고 했어. 이자까지 다 받아야 한다면서 통으로 사이트 넘기라고 협박했다니까? 완전 도둑놈들이 따로 없더라. 여하튼 그놈들은 위장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 알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알고 추격하다가 작년에 걸려들었어. 만약 내 사이트를 넘기지 않으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경고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잠적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여보. 그 인간들이 무슨 짓 하는 놈들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입금한 사람이야? 스위스 계좌로 10억 입금한 장본인이냐고? 그 안 그래도 엄마한테 들었어. 당신 그 돈 쓰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왜 그랬어? 그 짭새들이 거래 정지 시켜놓고 돈의 출처를 알아보겠다고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 지금 그게 중요해?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위장하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건 아무렇지 않은 거야? 당신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이런 남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여보,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남편은 도박으로 큰 빚을 지게 됐고 저와 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숨어 살았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쓰던 개발 능력을 불법적인 일에 쏟아부은 거죠. 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많은 가입자를 받아 돈을 벌었답니다. 거기에 심취한 남편은 수십 개의 사이트를 개발해서 불법 토토계의 큰손이 됐다네요. 이후 다른 세력들이 남편을 찾아와 협박하게 됐고 그중 이름만 대면 알만한 조폭들이 찾아와 사이트를 넘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잠수를 타게 된 것이고 사이트는 계속 자기 손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이는 저를 찾을 생각이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서 찾아가지 못했어. 엄마가 당신을 만나 몰래 날 만나게 해줬다고 하니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쫓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하긴 미행당했으면 지금쯤 난 잡혔을 거야.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쫓겨가면서까지 나쁜 짓 한 거니?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대충 알겠어. 근데 어머님은 왜 노숙하는 거야? 조폭들이 엄마 집까지 감시하기 시작했어. 매일 엄마를 미행하면서 날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야. 엄마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몇 달 전에 아셨거든. 그때부터 조폭들이 엄마 집 근처를 24시간 감시한다더라. 그래서 엄마가 빚더미에 앉은 연기를 하게 되신 거야. 집도 절도 없이 노숙하는 걸 보이니까 엄마를 추격하는 걸 멈추게 된 거야. 결국 어머님도 당신과 한통속이 된 거네? 어머님도 당신 따라 해외로 가기로 한 거야? 아들내미가 처한 상황 알고 전적으로 날 믿어주기로 하셨어. 내가 한국 생활 접고 해외 가서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는 화를 내시긴 했지만 내 부탁 받아들이셨어. 여보, 당신이랑 우리 딸도 같이 해외로 떠나자.
거기 가면 아무도 우리 식구를 괴롭히지 못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우리 식구끼리 조용히 살자. 그러니까 토사장인 당신을 믿고 외국으로 도망가자? 아주 어이가 없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는 건데 또 숨기는 게 있니? 여보, 지금 말한 것 말고는 숨기는 게 없어. 다만 5년 전엔 내가 당신과 딸에게 피해가지 않게 이를 매듭지을 방법이 없었어. 그놈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죽음뿐이었다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사기가 아니야. 자기도 알잖아. 그래서 10억도 입금해 준 거고. 그 더러운 돈을 나와 딸이 쓰길 바란 거야? 당신은 날 그렇게 몰라? 그래, 조금은 예상했어. 출처 모르는 돈을 당신이 쓰지 않을 걸 대충은 짐작했다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잘못했단 말이야. 괜히 도박에 빠져서 이사달이 난 거고 그 일을 수습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여보, 우리 해외 가서 다시 시작하자. 수습하려다가 토사장이 됐다니 참 웃기는 일이네. 당신 진짜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냥 처벌받고 감옥에 다녀오면 되는 걸 바다에 빠져 저 세상에 갔다는 쇼를 벌여? 내가 당신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미안해. 그거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다. 하지만 여보, 우리 해외 가면 다른 인생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날 믿고 따라와줘. 그이가 하는 말에 저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심한 도박꾼으로만 보였답니다. 그런데 아빠 없이 커야 하는 딸아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그이 말대로 해외에 가서 세 식구가 같이 살면 좋을 거란 상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남편을 아주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한두 달 잠수를 더 타고 해외로 도피하겠다고 했어요. 저와 딸에게도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멀리 떠나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고 출근 전쟁 같은 거 없는 세상에서 살자고. 나는 지금도 재산이 많지만 계속해서 돈이 쌓이고 쌓일 거라고. 돈? 그거 좋지. 당신 말대로 돈만 많으면 못할 게 없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이 신분을 위장하면서 사는 것도 돈 때문에 가능했으니 말이야. 날 비꼬아도 좋고 막말해도 상관없어. 근데 여보,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어쩌겠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 걸.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당신과 우리 딸에게 피해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만들 거야. 더러운 건 내 손에만 묻히고 당신과 딸에게는 좋은 것만 만지고 살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랑 함께 이 나라를 떠나자. 평생 돈방석에 앉아서 편히 살게 해줄게. 이 모자란 놈아. 내가 돈에 혹해서 따라갈 거라 생각했니? 난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인 사람이라고. 나도 알지. 근데 일이 이렇게 빙빙 꼬여버렸으니 더는 평범한 인생 힘들 거야. 여보, 당신이 나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해외 가서 토토 사이트 팔아버릴게. 그 돈만 해도 엄청나니까. 우리 해외로 가서 조용히 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놀랍고 기쁘기도 하지만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 여보, 미안해. 다시는 당신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그이의 설득에 저의 마음은 절반 이상 넘어갔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남이 아닌 배우자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믿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달 반 뒤에 비행기를 따로 타고 나가기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떠나기 전에 우리 딸 한번 봐야지 않겠어? 우리 딸? 그 샘이라고 했지? 그러고 보니까 태어나는 것도 못 봤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당신 닮은 천사 같을 거야. 맞지? 여보, 나 같은 놈이 아빠 자격으로 그 아이를 보는 게 죄스럽지만 보고 싶어.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보고 싶다고. 그래. 그럼 해외로 도망가기 전에 한번 보자. 여보, 나랑 같이 떠나겠다고? 진짜 고마워. 근데 딸 만나는 건 안 돼. 사실 조폭들이 나와 관련된 사람 모두를 감시하고 있어. 당신이 여기 온 걸 들키지 않은 것 같지만 집 앞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인간들이 있을 거라고. 아, 당신이 바다에 빠져 저 세상 갔을 때 얼씬거리던 시커먼 인간들? 그때부터였어? 당신이 토사장이 된 게? 응. 그때 내가 살아서 토사장이 된 걸 알게 된 빚쟁이들이 내 사이트 빼앗으려고 안달이 났거든. 나를 감시하는 조폭이 한둘이 아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시하는 놈들이 아주 많아. 자랑이다, 이 나쁜 자식아. 저 자식을 조폭들한테 감시당하게 한 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참 잘해.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이젠 그만 과거 일을 덮어버리고 앞날만 생각하자고. 여보, 당신을 속여서 진심으로 미안해. 남편은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면서 같이 해외로 떠나자는 말을 연신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저희 딸을 한번 만나보라고 일렀어요. 그이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제가 미행을 다 따돌리고 고시원 앞으로 데려오겠다고 일렀네요. 집으로 돌아가 며칠 일상을 보냈는데 그이 말대로 감시하는 남자들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러다 마음을 굳게 먹고 딸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로 했어요. 택시를 타고 남편 고시원 앞에 찾아갔답니다. 그이는 핸드폰을 쓰고 있지 않아 고시원 총무에게 전화해 근처 골목길로 나오라고 전했어요. 이윽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편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고 제 사랑스러운 딸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네가 샘이구나. 이리 와. 내가 네 아빠야, 샘이야. 딸아이가 제 눈치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줬습니다. 샘이야, 아빠 보고 싶다고 했지?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샘이 아빠 맞아. 그러자 샘이가 천천히 걸어가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그이는 딸아이를 안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내 딸을 품에 안게 되다니. 미안하다. 이 아빠가 못 나빠져서 이제야 너를 보게 됐어. 샘이야, 미안하다. 앞으로 아빠는 다신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샘이 얼굴 잘 봐둬.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의 물음이 끝나자마자 골목 양쪽에서 조폭들이 걸어 들어왔어요. 야, 이 토사장이 개자식, 이제야 찾았네. 우리가 또 도망가거나 잠수타면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여보, 당신 미행당한 거야? 잘 따돌리고 왔다며? 네 놈이 우리 손 안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 오늘 네 마누라가 티를 팍팍 내면서 외출하길래 쫓아와봤다. 그런데 역시나 널 만나러 온 거였어. 저기 형님들, 제가 빚은 갚을게요. 그 5억 준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5억? 그건 5년 전 빚이고 지금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500억 받아야겠어. 너 토토사이드 죄다 넘기고 빚 탕감 받을래? 아니면 오늘 제삿날이 돼서 빚 대신 갚을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아이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형님들, 제가 사이트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안 되고 절반만 넘길게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처음엔 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우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만들었잖아. 니놈 하나 잡으려고 그동안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네 사이트 모두 넘겨받아야겠어. 자, 우리 큰형님 계신 곳으로 순순히 따라갈래? 아니면 얻어 터지고 갈래? 에이, 젠장, 저리 가! 다가오지 마! 내가 깡패 놈들이 무서워서 사이트 다 넘길 것 같냐? 그래? 잘 됐네. 애들아, 쓴맛 좀 보여줘라.
그동안 우리 뺑뺑이 돌린 놈이니까 속 시원하게 패주고 끌고 가자. 몽둥이를 든 조폭들이 그이에게 다가가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고한 형사들 수십 명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남편을 신고한 건 물론이고 도박장 깡패들까지 신고했답니다. 일부러 제가 티나는 행동을 하며 조폭들이 미행하게 만든 거죠. 저는 무더기의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제가 꾀를 부려 조폭들을 이쪽으로 미행하게 한 거죠. 형사들은 곤봉을 내리치며 조폭 여럿을 때려잡았고 불법 토사장인 남편까지 쇠고랑을 채웠답니다. 그러자 형사들이 저에게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고 저는 일 처리를 확실히 해줘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남편은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해외 가서 편하게 먹고 살자고 했잖아. 이봐 여보, 당신 같은 범죄자 밑에서 내 딸이 자라길 원치 않아. 나 또한 마찬가지고. 처음 바다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한 걸로 속인 것도 모자라 이런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는 놈이 뭐? 우리랑 같이 떠나서 돈 펑펑 쓰면서 살자고? 이 인간아, 넌 돈이면 다인 줄 아니? 젠장... 나랑 떠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지. 왜 형사들 불러서 내 인생 종치게 만든 거야? 내가 네 놈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에 대한 복수야. 그리고 내 딸이 너 같은 쓰레기를 확실하게 잊으라고 버린 짓이기도 하고. 이 우라질년... 널 믿고 함께 도망가자고 한 내가 등신이다. 당연하지. 난 옳고 그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니까. 부디 이 조폭들이랑 한 깜빵에서 지내길 바란다. 이 한심한 종자야. 형사들은 조폭무리 모두와 남편을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형사 반장이 저에게 다시 한번 큰 일을 해결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으로 사망자로 위장해 토사장을 해서 떼돈을 번 것, 그리고 저를 다시 만나 감옥에 가게 된 여정까지 짧게나마 사연의 글을 쓰게 됐네요. 여러분은 만약 배우자가 이런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돈에 혹해서 해외로 도망치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겠습니다. 여하튼 남편은 실형을 받고 아주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네요. 한편 저는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릴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 전무님이 따로 불러 생각지 못한 제안을 하더군요. 박세림 대리, 자네가 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야.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경찰에 넘기다니 정말 대단해. 타협하지 않고 잘라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전무님,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은 저도 알고 있어요. 토사장 마누라가 이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저 퇴사할 각오하고 있어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전무님이 놀란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퇴사? 퇴사라니? 누가 자네를 자르라고 했단 말인가? 회사 내에서 짓거리는 소문은 그냥 무시해도 돼. 자네 같은 인재를 우리가 놓치고 싶겠나? 난 오늘 자네한테 큰 제안 하나를 하려고 부른 거야. 네? 절 자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제안이라뇨? 자네가 미국 주재원으로 들어갔으면 하네. 거기서 딸과 함께 살아봐.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전무님은 제가 불의와 손을 잡지 않은 게 아주 훌륭한 일이라며 꼭 회사에 남겨두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 주재원으로 들어가 몇 년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 임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할 줄 몰라 대답을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앉아만 있었네요. 그러자 전무님이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미국 주재원으로 가기 싫은 건 아니지? 네? 네, 당연히 좋죠. 거기 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한둘도 아닌데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럼 말 끝났구만.
이만 가서 맡고 있는 일 마무리하게. 그리고 미국 갈 준비도 해야 할 거야. 저는 전무님 사무실에서 나와 바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잘려나갈 거라 예상했던 제 생각과 달리 더 큰 기회가 주어졌으니 기쁨의 목소리가 마구마구 튀어나왔네요. 그래서 얼마 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집과 자동차, 법인카드까지 받아쓰게 됐어요. 딸아이는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엄마인 제가 대단한 일을 이룬 걸 알고 많이 기뻐해 줬습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미국 남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아주 멋지고 착한 사람인데다 도박은커녕 카드게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어요. 주재원 생활이 끝나면 본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걱정은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저는 미국에서 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썰밤의 사연을 들어가며 저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의 글을 쓰게 됐죠. 저 같은 사람도 산다는 걸 보여드렸으니 힘든 분들은 부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불법 도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만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